어느 날 할멈의 생선을 가지고 가다 잡힌 아이. 죄송합니다. 부모도 없고 공부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학비를 댈 터이니 서당에 다니거라. 하지만 아이의 두뇌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렇게 두 사람의 기막힌 인연은 고등어 한 마리로 시작되었지요.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양 도성밖, 시끌벅적한 마포나루, 장터에는 사시사철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생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파리떼가 들끓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막내 할멈의 좌판이었지요. 막내 할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칠순이 내일 모레임에도 허리 한 번 펴는 법 없이 억척스럽게 생선을 파는 소문난 자린고비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소금기에 절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옷에서는 10년 묵은 젓갈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는 개도 코를 막고 피해 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도 막내는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엽전 한 뱀이라도 더 챙기려 손님과 핏대를 세우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생선 대가리를 칼로 탁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고등어 배를 갈라봐라. 알이 꽉 찼는데 이걸 5푼이나 깎겠다고? 안 파네, 안 팔아. 썩혀서 걸음을 쓸지언정 공짜로는 못 주니 썩 가시오. 손님은 혀를 내두르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주변 상인들은 왜 이렇게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올랐다는 비아냥이 들려왔으나 막내는 콧방귀를 뀌며 전대에 돈을 쑤셔 넣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막내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닳고 다른 아기 신발 하나를 꺼내놓고 소리 죽여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은 그녀에게 돈은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파장 분위기인 장터 구석에서 꾀죄죄한 몰골의 거지 아이 하나가 막내의 생선 좌판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서너 살쯤 되어 보였으나 못 먹어서 뼈만 앙상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막내가 잠시 눈을 돌린 틈을 타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좌판 구석에 있던 말린 조기 한 마리를 낚아채 품속에 넣었습니다. 하오나 평생을 장사판에서 굴러먹은 막내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막내가 번개같이 달려가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딱 걸렸다. 어린 놈이 벌써부터 도둑질이냐. 관아에 끌고 가서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는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면서도 품에 안은 조기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막내는 아이를 질질 끌고 가려다 아이의 찢어진 옷소매 사이로 툭 하고 떨어진 물건 하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책 한 권, 바로 천자문이었습니다. 막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내 놈, 거지는 밥을 훔치지 책을 훔치진 않는데 이게 뭐냐. 아이는 막내의 손이 느슨해진 틈을 타 바닥에 엎드려 책을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글 공부는 꼭 하라고 하셔서 주워 온 책입니다. 배가 고파 조기는 훔쳤어도 이 책만은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순간 막내의 가슴 속에서 쿵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딱 저만 했을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그를 놓지 않는 저 눈빛에서 막내는 평생을 찾아 헤매던 기묘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막내는 잡고 있던 아이의 멱살을 스르르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좌판으로 돌아가 제일 실하고 통통한 고등어 한 손을 집어들었습니다. 막내는 아이의 품에 고등어를 거칠게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막내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칠복이 라고 합니다. 막내는 혀를 차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칠복이라. 복이 7개나 굴러 들어오라고 지은 이름이냐. 가져가서 구워 먹어라. 훔쳐 먹으면 체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너라. 내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칠복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막내의 호통에 놀라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하의 자린고비 막내의 할멈이 생선을 공짜로 주다니 장터 사람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하오나 막내는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포의 짠순이 막내와 개천의 용이 될 칠복이의 기막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칠복이는 약조한 대로 막내의 생선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얻어먹은 고등어 덕분인지 얼굴색은 조금 나아졌으나 여전히 남루한 옷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가는 꼴은 영락없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칠복이는 막내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요? 약속대로 일하러 왔습니다. 막내는 생선 비늘을 치던 칼을 멈추고 짐짓 퉁명스럽게 흘겨보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용케 왔구나. 밥값은 해야지. 저기 쌓여있는 생선 내장들 보이지? 싹 다 긁어내서 바구니에 담아라. 막내가 가리킨 곳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생선 내장과 대가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냄새만 맡고도 도망갈 지경이었으나 칠복이는 군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저앉았습니다. 칠복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세요. 제가 손은 작아도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합니다. 아이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내장 더미 속에서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곁눈질로 보니 아이가 일하는 모양새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대충 쓸어 담기 바쁜데 칠복이는 내장 중에서도 쓸만한 알과 고니를 따로 분류하고 썩은 것은 거름용으로 따로 모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나절이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막내는 주먹밥 2덩이를 칠복이 앞에 툭 던져 주었습니다. 먹고 해라. 굶어서 쓰러지면 약값이 더 든다. 칠복이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주먹밥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목이 메었는지 가슴을 치는 아이에게 막내는 무심한 척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부모도 없이 어쩌다 그리 되었느냐. 어제 보아하니 글 읽는 책도 가지고 다니더구나. 막내의 물음에 칠복이는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옷소매로 입을 훔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금세 그윽해지더니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칠복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장농이셨는데 그를 몰라 이방에게 소가 논밭을 다 뺏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요. 어머니도 화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제게 딱 유언 한마디를 남기셨지요. 막내는 생선 다듬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워라. 배워서 너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라. 그래서 저는 밥은 굶어도 책은 못 놓습니다. 그를 알아야 억울한 일을 안 당하니까요. 칠복이의 사연을 들은 막내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도 살았다면 그를 배워 떵떵거리고 살기를 바랐던 어미의 마음과
죽은 어미의 유언을 지키려는 아이의 효심이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깐깐해 보이는 양반집 하인이 생선을 사러 와서는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이 혀를 차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봐 할멈, 조기 20마리의 단량이라고? 내가 셈을 해보니 넉량이면 충분하겠구먼. 어디서 바가지를 씌우려 들어. 막내는 기가 차서 펄쩍 뛰었습니다. 이보슈, 내가 장사를 하루 이틀 하나. 한 마리에 2푼 오리니까 20마리면 단량이 맞지.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하인은 막무가내로 계산판을 흔들며 막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를 모르는 막내로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었으나 샘에 밝은 하인의 말발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그때 구석에서 밥을 먹던 칠보기가 벌떡 일어나 하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칠보기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셈이 틀리셨습니다. 한 마리에 2푼 오리면 10마리면 2냥 5푼이고 20마리면 정확히 단량이 맞습니다요. 어찌 양반댁에서 아랫사람을 속이려 하십니까? 하인은 꽤 죄죄한 거지. 아이가 셈을 정확히 해대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내가 잠시 착각을 했구나. 에잉 재수없게. 하인이 돈을 던지듯 놓고 도망치자 막내는 입을 딱 벌린 채 칠보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거지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번개같이 셈을 하고 할 말은 하는 똑 부러지는 녀석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지요. 막내가 칠보기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너 셈도 할 줄 아느냐? 그 어려운 걸 어찌 배웠어? 칠보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장터 돌아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요. 제가 머리 하나는 좀 쓸만합니다. 막내는 칠보기의 그 맑은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썩은 내장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저 총기, 그리고 부모의 유언을 지키려는 저 올곧은 심지. 막내는 평생 모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어렴풋이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막내가 칠보기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칠보가, 너 내일부터는 내장 긁지 마라. 내 손은 생선 비린내 묻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칠보기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하오나 막내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외로웠던 소년의 마음을 위로하듯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두 영혼이 비로소 가족의 연을 맺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막내는 칠보기의 손목을 억세게 잡아 끌고 장터 한복판을 가로질러 포목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던 칠보기는 당황하여 눈만 껌뻑거렸으나 할머니의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감히 어디 가느냐고 물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포목점에 들어선 막내는 주인을 부르며 대뜸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주인장, 여기 아이 녀석 입힐 만한 튼튼한 무명옷 한 벌 내오시게. 때깔 곱고 질긴 놈으로다가. 포목점 주인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어 입을 딱 벌리고 막내를 쳐다보았습니다. 10년을 입어 닳고 다른 저고리도 아깝다며 기워 입는 천하의 짠순이 막내가 옷을 사러 왔다니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헛웃음을 지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마포의 소금댁 아니신가? 자네가 돈을 다 쓰다니 내일은 장터에 금가루라도 떨어지려나 보네. 막내는 주인의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대에서 엽전을 꺼내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남이사 돈을 쓰든 굽든 무슨 상관인가. 잔말 말고 얼른 옷이나 내오시게. 우리 아이 기죽지 않게 제일 좋은 놈으로. 우리 아이라는 말에 칠보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천덕꾸러기 취급만 받던 자신을 우리 아이라 불러준 것은 막내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막내가 골라준 새하얀 무명 옷을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꼬질꼬질한 헌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칠복이가 쭈뼛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막내가 칠복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참, 씻겨놓고 입혀놓으니 인물이 훤하네 그려. 이제야 좀 거짓골을 면했구나. 칠복이는 새 옷의 감촉이 낯설어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평생 이런 새 옷은 처음 입어봅니다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지요. 막내는 칠복이의 등을 툭 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중에 벼슬에서 이자 쳐서 갚으면 된다. 자, 갈대가 또 있다. 막내는 붓과 종이를 파는 지물포에 들러 최고급 문방사우까지 칠복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값은 생선 수백 마리를 팔아야 벌 수 있는 거금이었으나 막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기어이 돈을 치렀습니다. 서당으로 향하는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막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허리춤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쌈지를 꺼내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바닥 위에는 반짝이는 엽전 두 냥이 놓여 있었지요. 막내가 칠복이의 손을 펴고 엽전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건 용돈이다. 챙겨두거라. 칠복이는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옷이랑 책도 과분한데 돈까지 주시다니요. 저는 밥만 먹여주셔도 충분합니다요. 그러자 막내는 억지로 칠복이의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잔말 말고 넣어둬. 공부하다 보면 배가 꺼질 텐데 그때 엿이라도 사 먹으란 말이다. 배가 고프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겠느냐. 내 새끼 기죽는 꼴은 못 보니 남들 먹는 건 너도 다 사 먹거라. 투박하지만 정이 뚝뚝 묻어나는 그 말에 칠복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할머니가 손주를 챙기듯 세심한 배려에 칠복이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막내가 서당 문 앞에서 칠복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나지막이 당부했습니다. 잘 듣거라, 칠복아. 내 돈에서는 썩은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지만 네가 이 돈으로 공부를 하면 묵향이 날 게다. 나는 비린내, 나는 장사치로 살았지만 너는 향기 나는 선비가 되어라. 칠복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붓과 책을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투박한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당 훈장님에게 칠복이를 맡긴 막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당 문을 나섰습니다. 칠복이는 멀어지는 막내의 등 뒤에 대고 땅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칠복이가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은혜 갚겠습니다요. 막내는 칠복이의 외침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여나 뒤를 돌아보면 눈물이 쏟아져 아이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끌벅적한 장터로 돌아온 막내는 텅 빈 좌판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곁에는 말동무 하나 없었으나 왠지 모르게 배가 부르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막내의 생선 좌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 아이의 꿈을 키워내는 비옥한 논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칠복이가 서당 문턱을 드나든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칠복이는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틈틈이 막내의 생선 손질을 도우며 주경야독의 나날을 보냈지요. 워낙 총명한 아이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니 서당 훈장님조차 내 평생 이런 신동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장님이 막내의 좌판을 찾아와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훈장님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멈, 칠복이 실력이 이미 나를 넘어섰네. 이제 이 좁은 장터에 두기에는 아까운 인재야. 한양으로 보내 과거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 말은 막내에게 기쁨이자 동시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칠복이가 잘 되는 것은 소원이었으나 한양까지 가는 노잣돈이며 필묵값 그리고 칠복이가 없는 동안의 하숙비까지 감당하려면 뼈를 깎는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막내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듣고 어깨를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칠복이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한양 안 가도 됩니다요. 여기서 할머니랑 생선 팔면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훈장님이 괜한 소리를 하셔서 하지만 막내는 칠복이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 짓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이지요. 막내는 칠복이의 손을 툭 쳐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사내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비린내 맡으며 늙어 죽을 셈이냐. 돈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잠이나 자라. 막내는 칠복이를 억지로 재운 뒤 부엌구석 장판 밑을 뜯어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십수년간 푼 돈을 모아 숨겨둔 낡은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장례비와 수의를 장만하려고 모아둔 말 그대로 목숨줄 같은 저승가는 노잣돈이었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꺼내 바닥에 쏟았습니다. 꼬깃꼬깃한 엽전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한양 유학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막내의 시선이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둔 삼배옷 한 벌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전 큰맘 먹고 장만한 자신이 죽으면 입고 갈 수의였습니다. 허나 결심하기까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혈육 하나 없는 노인에게 수의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죽어서라도 따뜻하게 가고 싶은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내 죽음마저 초라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막내는 수의를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오나 새벽녘 잠꼬대로 어머니 하고 부르는 칠복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막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 죽은 뒤에 비단 옷 입어 뭐하겠나. 산 놈을 살려야지. 저놈이 내 자식이고 내 희망인데. 이튿날 아침 막내는 수의를 들고 포목점으로 달려가 헐값에 팔아치우고 그 돈을 몽땅 털어 칠복이의 보찜을 꾸렸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동구 밖까지 배웅 나온 막내는 묵직한 돈주머니를 칠복이의 허리춤에 채워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막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칠복아, 잘 듣거라. 이 돈이면 한양 가서 굶지는 않을 게다. 내 걱정은 말고 과거 급제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마라. 알겠느냐? 칠복이는 돈주머니의 무게를 느끼고는 그것이 할머니의 피와 살임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그녀의 노후임을 직감했습니다. 칠복이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막내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뗐으며 칠복이는 오열했습니다. 칠복이가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아니라 제 어머니십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위해 수의까지 파신 그 은혜, 제가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꼭 장원 급제하여 금이환영하겠습니다요. 어머니라는 말에 막내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떠나보내는 순간에 듣게 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요. 하오나 막내는 눈물을 보이면 아이가 발길을 떼지 못할까봐 모질게 등을 돌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질질 짜기는 어서 가라. 해 떨어진다. 칠복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훔치다. 결국 한양으로 향하는 고갯길로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점이 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던 막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막내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항아리와 늙고 병든 몸뚱어리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익까지 팔아버려 장사 미천조차 바닥난 상황이었지요. 칠보기를 보낸 그날 오후 장터의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최 부자가 하인들을 이끌고 막내의 좌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가 거들먹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소금댁, 자리를 폈으면 자리세를 내야지. 이번 달부터 세금이 2배로 올랐으니 그리 알아. 가진 것을 모두 털어 빈털터리가 된 막내에게 닥쳐온 시련은 생각보다 더 가혹하고 빨랐습니다. 자식 같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마지막 존엄마저 팔아버린 늙은 어미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호통에 막내는 납작 엎드려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곤 칠복이 손에 쥐어보낸 것이 전부였기에 당장 입에 풀칠할 돈도 없는 형편이었지요. 막내는 최 부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칠복이가 우리 아들이 급제해서 돌아오면 밀린 세금의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요. 제발 장사만 하게 해주십시오. 하우나 피도 눈물도 없는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막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최 부자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흥, 그 거지 녀석이 급제.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내년이 그 녀석한테 속아 돈을 다 털린 게지. 여봐라, 당장 이 좌판을 엎어버려라. 최 부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달려들어 막내의 생선 좌판을 들어 엎었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비린내 나는 생선들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소금 단지가 깨져 하얀 소금이 흙탕물에 섞여버렸습니다. 막내는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생선을 주워 담으려 했으나 하인들은 그런 막내를 밀치고 짓밟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망가진 좌판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막내는 흙투성이가 된 생선 한 마리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칠보기가 성공해서 돌아올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막내의 고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번듯한 자리를 뺏긴 막내는 장터 구석진 곳, 냄새나고 파리만 들끓는 쓰레기장 옆에 쭈그리고 앉아 남들이 버린 생선 대가리나 상한 생선을 손질해 팔아야만 했지요. 하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마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욕쟁이 할멈이라도 물건 하나는 실하다며 잦던 단골들마저 발길을 뚝 끊어버린 것이지요. 쓰레기장 옆이라 냄새가 고약하기도 했거니와 재수 옴 붙은 노인네라며 최 부자가 헛소문을 퍼뜨린 탓이 컸습니다.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호객을 해도 파리만 날릴 뿐 팔리지 않은 생선은 땡볕 아래서 속절없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결국 막내는 팔다 남은 썩은 생선 대가리를 맹물에 끓여 먹으며 줄인 배를 채워야 했으니 그 처지가 실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런 막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행인이 수군거렸습니다. 차이 소금댁 팔자도 참 기구하지. 평생 모은 돈을 생판 남인거지한테 다 퍼주고 저 꼴이 되었으니 원. 그 칠복인가 뭔가 하는 놈 필시 한양 가서 노름이나 하고 있을걸.
사람들의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으나 막내는 귀를 막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칠복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반드시 금에 환영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믿음과는 달리 칠복이의 소식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막내는 매일 밤 장사가 파하면 동구 밖 정자나무 아래 서서 하염없이 한양 쪽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여나 칠복이가 올까봐 밥 짓는 연기만 피어올라도 버선발로 뛰어나갔다가 허탈하게 돌아오기를 수백 번 반복했지요. 끼니를 거르고 썩은 생선만 먹은 탓일까요? 아니면 칠복이를 기다리느라 눈이 짓무른 탓일까요? 언제부턴가 막내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생선 가시를 바르던 막내가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훤히 보였을 가시가 도통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한가 보네. 우리 칠복이 올 때까지만 버텨줘야 할 텐데. 설상가상으로 악독한 최부자는 이제 막내가 사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마저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세금을 빌미로 집을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칠복이가 떠난 지 꼬박 3년. 막내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나 그녀의 곁에는 지켜줄 사람 하나 없이 차가운 바람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끈 하나를 잡고 버티기에는 막내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건만 한양으로 떠난 칠복이의 소식은 강산이 반쯤 변한다는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꽃피는 봄이 5번이나 오고 갔으나 막내의 마음에는 여전히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 삭풍만이 몰아치고 있었지요. 이제 막내는 더 이상 장터에 나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구석에 홀로 앉아 칠복이가 남기고 간 낡은 붓 하나를 어루만지는 것이 일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잠에서 깬 막내가 방문을 열었으나 밖은 이상하리만치 캄캄했습니다. 닭이 태를 치고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분명 날이 밝았을 터인데 막내의 눈앞에는 뿌연 안개도 아닌 짙은 먹물 같은 어둠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덜컥 겁이 나서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늦잠을 잤나 보네. 벌써 해가 졌을 리가 없는데. 하오나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떠보아도 세상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막내는 깨달았습니다. 칠복이를 기다리며 흘린 눈물이 마르고 말라 결국 두 눈의 빛마저 앗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막내는 더듬거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잡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막내가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내 눈이 멀어버렸어. 우리 칠복이 얼굴을 봐야 하는데 급제에서 돌아오는 내 새끼 꽃가마 타는 걸 봐야 하는데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막내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살인문이 쾅하고 부서질 듯 열리더니 악귀 같은 최부자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최부자가 쩌렁쩌렁하게 고함쳤습니다. 이봐 소금댁,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는가? 약조한 날짜가 지났다. 밀린 세금을 못 내겠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막내는 앞이 보이지 않아 허둥지둥 기어나와 마당으로 내려섰으나 발을 헛디뎌 그만 흙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최부자는 넘어진 막내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최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채채, 꼴을 보니 가관이구먼. 눈깔까지 멀어버린 게야. 냄새나고 눈먼 늙은이를 누가 거들떠보겠어. 여봐라, 당장
이 늙은이를 끌어내고 세간살이를 다 끄집어내라. 최 부자의 명령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눈먼 막내를 짐짝 취급하며 대문 밖으로 질질 끌어냈고 방 안에 있던 이불이며 솥단지를 마당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막내의 얼마 남지 않은 살림살이가 박살이 났습니다. 막내는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 집마저 잃으면 돌아올 칠보기가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죽음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못 나갑니다. 우리 칠보기가 돌아오면 여기로 올 텐데 내가 없으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요. 제발 이 집만은 놔두십시오. 하오나 인정머리 없는 하인들은 막내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 그녀를 대문 밖 흙길바닥으로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쿵 하고 엉덩방아를 판진 막내는 방향조차 분간할 수 없어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을 뿐이었지요. 최 부자가 대문을 걸어 잠그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잘난 아들이 오면 빚부터 갚으라고 전해. 물론 그놈이 살아있다면 말이지. 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막내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으나 최 부자의 서슬이 퍼러니 누구 하나 나서서 막내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혀만 끌끌 찰 뿐이었지요. 결국 막내는 집에서 쫓겨나 다리 밑 거지 움막보다 못한 멍석 위에 몸을 뉘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구멍난 옷 사이로 스며들어 뼈마디가 시려왔으나 막내는 추위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원통했습니다. 막내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 온 칠보기의 낡은 신발 한 짝을 꺼내어 볼에 비비며 흐느꼈습니다. 칠보가, 내 새끼야. 이 할미는 이제 내 얼굴도 못 알아보게 생겼구나. 사람만 있어. 다오. 제발, 사람만. 빛을 잃은 막내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흙먼지 묻은 얼굴에 기를 내며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늙은 어미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듯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고 어둡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 냄새나는 멍석 위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는 것은 칠순 노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식은 밥덩이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였으나 막내의 몰골은 이미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앙상한 고목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막내가 그 모진 목숨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칠보기의 귀한 발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낮부터 관아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다리 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최 부자가 서 있었지요. 최 부자는 코를 막고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막내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최 부자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흉물스러운 늙은이를 당장 포박해라. 내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빚도 갚지 않았으니 관아로 끌고 가서 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내는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막내가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칠보기를 못 만납니다요. 빚은 내 손주놈이 오면 꼭 갚을 터이니 제발 이 자리만은. 하오나 포졸들은 막내의 애원을 묵살하고 밧줄로 그녀를 꽁꽁 묶어 관아 마당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흙바닥에 끌려가며 막내의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렀으나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관아의 형틀 앞에 내동댕이 쳐진 막내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사또는 최 부자와 이미 한통 속인지라
억울한 사정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사또가 쩌렁쩌렁하게 호통쳤습니다. 내 인연, 주제도 모르고 남의 돈을 떼먹고 마을의 미관을 해치다니 죄질이 아주 고약하구나. 내년이 믿는다는 그 손주놈은 5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필시 객사했거나 너를 버린 것이 분명하다. 사또의 모진 말은 곤장보다 더 아프게 막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칠복이가 자신을 버렸을 리 없다고, 죽었을 리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구멍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옆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런 독한 노인네는 매가 약입니다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다시는 빚을 떼먹는 놈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또는 곤장형을 선고했습니다. 늙고 병든 막내에게 곤장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형리들이 막내를 형틀에 묶고 널찍한 곤장을 지켜들자 구경하던 아낙네들은 차마 못 보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는 흐릿한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살아서 칠복이를 만나는 것은 글렀다는 체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피 섞인 침을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칠복아, 이 할미가 먼저 가서 기다리마.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어 굶지 말고 살거라. 내 새끼, 보고 싶구나. 형리가 기합 소리와 함께 곤장을 내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심상치 않은 북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한 이의 한을 풀어주려는 하늘의 천둥 소리처럼 점점 더 크고 빠르게 관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리가 젖먹던 힘을 다해 곤장을 내리치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벼락 맞은 듯 박살나며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관아 밖에서 잠복해 있던 수십 명의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어 닥치자 평화롭던 동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개석거라 하고 고함을 치며 달려들자 기세등등하던 포졸들은 창과 방패를 내던지고 쥐새끼처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쓰고 있던 관모까지 벗겨지는 추태를 보였고 거드름을 피우던 최 부자는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한 채 개구멍을 찾아 도망치려다 역졸들에게 뒷덜미를 잡혀 질질 끌려왔습니다. 아, 아이고, 암행어사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 돈, 아니 내 목숨.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다녔으나 역졸들은 가차없이 그를 포승줄로 꽁꽁 묶어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을 가르며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쳤으나 한 손에 높이 든 마패는 가을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지요. 그가 바로 칠복이, 아니 임금의 특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 이명원이었습니다. 칠복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사또와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칠복이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돌보아야 할 관리가 탐욕에 눈이 멀어 힘없는 노인을 핍박하고 고열을 빨아먹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여봐라. 저 탐과 놀이들을 당장 하옥하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라. 백성들은 그 통쾌한 광경에 환호성을 질렀으나 칠복의 시선은 그들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
형틀에 묶여 축 늘어져 있는 초라한 죄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칠복은 쥐고 있던 마패를 품에 넣고 형틀을 향해 다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칠복의 심장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피투성이가 된 무릎, 그리고 넝마 조각처럼 변해버린 옷까지. 기억 속에 억척스럽고 당당했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늙은 노파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형틀의 밧줄을 풀며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칠복이가 왔습니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틀에서 풀려난 막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풀어주는 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듯 그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웅얼거리는 소리로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막내가 허공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잘못했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칠복이 올 때까지만, 내 새끼 얼굴 한 번만 볼 때까지만 목숨을 붙여주십시오. 그 어린 것이 돌아오면 제가 빚을 다 갚겠습니다요. 그 처절한 목소리에 칠복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뼈만 남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던 칠복은 그만 숨을 헉하고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고개를 든 막내의 두 눈이 칠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잃고 뿌옇게 변해버린 하얀 눈동자는 칠복의 얼굴이 아닌 칠복의 어깨 너머 먼 허공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흘린 눈물이 말라 비틀어져 할머니는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금에 환영하는 동안 할머니는 자신을 기다리다 지옥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5년 만에 돌아왔으나 정작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 눈은 이미 닫혀버린 뒤였습니다. 칠복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통쾌함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무치는 불효의 아픔만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슬퍼런 암행어사가 흑투성이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기이한 광경에 구경하던 백성들도 포승줄에 묶인 최부자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칠복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을 뻗어 막내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 발은 사람의 발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낡은 나무 껍질에 가까웠습니다. 평생을 장터 바닥에서 치열하게 사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뼈가 튀어나오고 여기저기 찢어져 피고름이 엉겨붙은 상처투성이의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그 처참한 발을 보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발로 새벽마다 물을 길어 자신을 씻겼고 이 발로 십리기를 달려와 자신의 밥을 챙겨주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칠복은 주저없이 자신의 관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하신 귀한 비단옷이었으나 칠복에게는 그저 헝겊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비단 소매로 막내의 발에 묻은 진흙과 핏물을 정성스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비단에 검붉은 흙물이 배어들었으나 칠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손길의 막내는 소스라치게 놀라 발을 뒤로 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막내가 겁에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나으리, 이러지 마십시오. 어찌 천한 죄인의 발에 귀한 손을 대십니까요? 제발 저를 놀리지 마시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러운 늙은이일 뿐입니다. 하오나 칠복은 막내의 발을 놓지 않고 더욱 힘주어 닦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 발은 더러운 죄인의 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분의 발입니다. 제 비단옷 따위가 감히 비할 바가 아닙니다요. 막내는 그 낯익은 말투와 따뜻한 손길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냄새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평생 맡아온 비린내와 곰팡내 대신 은은하고 고귀한 묵향과 비단 냄새가 섞여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막내가 칠복을 떠나보내며 그토록 맡고 싶어 했던 성공의 향기였지요. 막내가 떨리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란 말이냐? 비단 냄새가 아니냐?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늙은이에게 이러는 겁니까? 칠복은 흙탕물이 깨끗이 닦인 막내의 발에 입을 맞추고는 막내의 거친 두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막내의 손바닥을 적시도록 꾹 눌렀습니다. 칠복이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 칠복입니다. 할머니가 생선 내장 팔아 키운 칠복이가 왔습니다. 눈을 못 뜨시겠거든 만져라도 보십시오. 제가 돌아왔습니다. 손끝에 닿는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얼굴. 윤곽의 막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더듬더듬 칠복의 이마와 코, 그리고 눈물 젖은 볼을 만져보았습니다. 비록 눈은 멀었으나 손끝의 감각은 칠복의 어린 시절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 막내의 손이 칠복의 뺨을 타고 흐를 때마다 칠복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막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칠복아, 살아있었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 꿈이 아니구나. 막내는 칠복의 목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5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막내가 칠복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할미가 눈이 멀어서 금이 환영한 내 새끼 얼굴도 못 알아보고 고생해서 왔는데 반겨주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칠복은 막내를 부서져라 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기다리다 이렇게 되셨는데 제가 어찌 할머니를 탓하겠습니까요? 늦게 온 제가 불효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고 포승줄에 묶인 포졸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암행어사의 화려한 관복과 늙은 거지, 노파의 누더기 옷이 하나로 뒤엉킨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막내가 문득 정신이 든 듯 칠복을 밀어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자신의 텅 빈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막내가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아, 밥은 먹었느냐? 먼 길 오느라 배고플 텐데 이 할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지라도 하나 사 먹여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우리 새끼 배 사서 어쩌누. 눈이 멀고 집을 잃은 와중에도 자식의 끼니부터 걱정하는 그 지독한 내리사랑에 칠복은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굶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 칠복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은 퉁퉁 부은 눈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제가 할머니 평생 굶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칠복은 탈진한 막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 너무나 가벼워 칠복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칠복은 멍하니 서 있는 역졸들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장 편안한 가마를 대령하라. 내 어머니를 모실 것이다. 사람들은 칠복의 등에 업힌 막내를 보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린내 나는 늙은 생선 장수가 조선에서 가장 높은 어사또의 어머니가 되어 나가는 순간 마포 나루터의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습니다. 하오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에게는 아직 할머니를 위해 해야 할 마지막 도리가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비단 옷보다 더 값진 칠복이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의 여파로 마포 나루터가 발칵 뒤집어진 지 어느덧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칠복은 추상 같은 호령으로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남김없이 몰수하여 억울하게 땅을 뺏긴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었고, 물론 짓밟혔던 막내의 작은 초가집과 생선 좌판도 예전 모습보다 더 번듯하게 복구해 놓았지요. 관아의 일이 마무리되자 칠복은 이제 고생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 못다한 효도를 하는 일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칠복은 금마루에 앉아 따스한 가을볕을 쬐고 있는 막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비단으로 감싼 푹신한 가마를 대령해 놓고 막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요.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남산 아래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마련해 두었고 할머니 수발을 들 하인들도 10명이나 뽑아 두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생선 비린내는 맡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단 이불 덮고 맛난 것 드시며 편안히 여생을 즐기셔야지요. 그동안 고생하신 것 제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오나 칠복의 기대와는 달리 막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지요. 칠복이 의아해하며 재차 권하려 하자 막내는 부채질을 하던 칠복의 손을 쭈글쭈글한 손으로 가만히 덮어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태산처럼 단단했습니다. 막내가 칠복의 얼굴을 더듬으며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칠복아, 내 말 잘 듣거라. 나는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이제 그만하고 너 혼자 한양으로 돌아가거라. 칠복이 놀라서 되묻기도 전에 막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명줄이 이미 다 달아빠진 집신짝과 갓건을 뭐하러 다 죽어가는 노인네 곁을 지키고 있느냐.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거짓골을 면치 못하던 내가 이리 훌륭한 나라지라는 어사또가 되어 돌아왔으니 당장 오늘 밤에 눈을 감아도 호상이다. 내가 한양에 가면 집만 될 뿐이야. 눈먼 늙은이가 벼슬아치 집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는다. 어미 노릇도 뒷바라지도 이제 다 끝났으니 너는 어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서 큰 뜻을 펼치거라. 막내는 혹여나 자신의 천한 신분과 병든 몸이 앞길 창창한 아들의 앞길에 티끌만한 흠집이라도 낼까 두려워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모질게 마음을 먹고 등을 떠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칠복의 손을 밀어내며 돌아앉아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하오나 그 말을 들은 칠복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은 쥐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막내의 무릎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막내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짐이라니요. 어머니를 두고 제가 어딜 간단 말입니까? 저 칠복이 어머니가 그 짠내 나는 돈으로 걷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 개천 바닥에서 썩은 생선 내장이나 주워 먹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벌써 굶어 죽어 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요. 칠복의 목소리가 격해지며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람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면서 심지어 저승 갈 때 입으실 수에까지 팔아가며 피눈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 혼자 호의호식하러 가라니요. 그리하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저더러 천하의 불효자가 되어 평생 가슴을 치며 살라 하시는 겁니까? 칠복은 막내의 거칠고 딱딱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젖은 뺨에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관복도, 제 벼슬도, 제가 읽은 책 한 줄 한 줄도 다 어머니의 피고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돈에서 나던 비린내가 저를 살렸고 어머니의 굽은 등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게는 어머니가 생명을 다시 주신 분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제게는 임금님이 계신 화려한 대궐보다 비린내 나는 어머니 곁이 더 영광스럽고 편안한 자리입니다. 소자, 어머니 가시는 날까지, 아니 어머니 뼈가 가루가 되는 날까지 이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가라 하시면 관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생선 내장을 줍겠습니다. 칠복의 진심 어린 고백의 막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라 중얼거렸으나 그녀의 메마른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칠복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잘못 키우지 않았다는 안도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마포 나루터 장터에는 조선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좌판을 깔고 앉은 눈먼 막내의 곁에 놀랍게도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위세등등한 암행어사 칠복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허름한 평복이 아닌 가슴에 흉배가 박힌 임금님이 하사하신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관을 쓴 채로 말입니다. 붉은 관복의 자락이 진흙 바닥에 끌리고 있었으나 칠복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에 낡은 부채를 들고 막내의 생선 위에 달라붙으려는 파리떼를 정성스럽게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과 상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기 앉아있는 분은 어삿도 나으리 아니신가. 세상에 저 귀한 분이 어찌 더러운 흙바닥에 소금떼기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보네. 정승판서가 생선전 파리를 쫓다니 내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야. 칠복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소매가 생선 비늘에 스쳐 얼룩이 져도 흙먼지가 관복에 묻어도 칠복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손님이 다가와 쭈뼛거리며 말을 걸지 못하자 칠복이 막내 대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오십시오. 구경하고 가십시오.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머니가 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귀한 생선이 여기 있습니다. 우렁찬 아들의 목소리에 막내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부채질 바람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고 칠복의 화려한 관복보다 더 빛나 보였으며 그 어떤 왕비보다도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나가던 예전과 달리 그 좌판 앞을 지날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투어 생선을 사가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높고 낮은 신분을 떠나 늙은 어미의 곁을 지키는 아들의 지극한 효심이 장터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마포 나루터를 감쌀 때까지 칠복의 부채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포 나루터에는 여전히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파우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 냄새가 더 이상 역겨운 비린내가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였다고 말입니다. 썩은 생선 내장 속에서 피어난 칠복이라는 꽃은 화려한 꽃밭으로 떠나는 대신 자신의 뿌리인 늙은 어미의 곁에 남아 영원히 시들지 않는 효심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포 나루터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막내와 칠복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